다들 뒷부는 못 보셨죠? 오늘 이제 책들을 오늘 주제로 지정한 책이 이 책이에요. 정신현상 강독일. 작년에 나온 책. 이거 앞부분은 이제 해겔의 정신현상학의 일부를 번역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뒷부분 2부는 제가 쓴 글들을 그 텍스트에 관련해서 제가 쓴 글들을 모아놓은 읽을 만한 책입니다. 보신 분들은 권하고 싶어질 거예요. 이거는 2016년이니까 이제 어느새 4년이 됐는데 4년 전에 제가 처음 냈던 철학책. 이거 외에 제 저서는 이제 더 옛날에 90년대에 저는 시집 2권을 냈어요. 그 후에는 시는 계속 매점 휴업으로 있다가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가 요새 다시 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시집을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책도 언급할 것 같아요. 특히 이 책의 1장이 김상봉 선생의 이제 서로 주체성의 이념이라는 책을 이제 열심히 해석하면서 비판하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제가 할 3번의 강의와 역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막 적어놓은 것들은 지금 처음에 좀 우선 이거부터 봅시다. 이거 그라우. 이거 독일어인데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이거 저 대중 강연할 때마다 맨 처음에 늘 써놔줘. 멋있게 읽어야 돼. 이게 파우스트에 나오는 대사예요. 메피스토라는 인물 있죠. 악당인가 악마인가. 하여튼 신비로운 그 친구의 제가 해보면 잘해야 될 텐데요. Grau, teuer Freund, ist alle Theorie und grün des Lebens goldener Baum. 회색이야, 소중한 친구. 모든 이론은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모든 이론은 회색이라는 소중한 친구. 그리고 푸르른 것은 생명의 찬란한 나무야. 찬란한 생명의 나무가 푸르고 모든 이론은 회색이다. 이 문장을 누가 제일 좋아했었냐면, 여러 사람이 좋아하지만 막스가 또 많이 인용해요. 막스가. 그리고 저도 많이 인용해요. 막스 때문은 아니고. 특히 이제 봄에 강의를 할 때 이거를 인용하곤 해요. 이 대사가 나오는 맥락은 어떠냐면, 파우스트의 연구실에 이제 메피스토가 찾아와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파우스트가 잠깐 어디 자리를 비워요. 그래서 메피스토가 혼자 방에 있는데 어떤 젊은 학생이 찾아와. 그래서 메피스토를 보고서는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인지 알아.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그 유명한 파우스트 선생님인지 알고, 제가 선생님께 지금 공부를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배움을 청하니까 메피스토가 아까 제가 해본 그 대사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공부는 뭐 하냐? 저 바깥에 푸른 생명의 나무를 있는 것을 여기서 무슨 회색의 이론을 너 공부를 하고 앉아있냐.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악마의 말이니까 악마의 나쁜 말이죠. 이 말을 듣고 학생은 막 혼란에 빠져서 고민을 하면서 떠납니다. 물론 굉장히 그 극 전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없이 에피소드지만, 저는 교양의 수준이든 전문가의 수준이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공부가 사실은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누군가의 잉여 덕분에 가능하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삶 속에 떠 있다는 거. 그걸 잊는 순간 모든 이론은 여기서 회색이라고 하는 진짜 그런 회색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양의 수준이든 전문가의 수준이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얘기하면 신적인 일이에요. 신적인 일. 테오레인이 뭐냐면 이제 꿰뚫어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오리고, 여기 안에 시오리네, 그죠? 원래 테오레인은 꿰뚫어 본다는 뜻이 통찰한다는 뜻. 그거를 보통 관조 이렇게 번역하죠. 관조. 마치 세상을 벗어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치 땅에서 발을 떼고선 하늘 위에 뭐 구름 위에 있는 신이라도 된 것처럼 세상을 이렇게 굽어보면서
이렇게 어떤 감정, 어떨까요? 감정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늘 세상에 얽매여 살다가 이렇게 구름 위로 뜬 것처럼 쳐다본다면 매우 소중하고 심지어 신적이기까지 한 활동이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지만 그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뭐냐면 그 순간이 다가 아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 순간이 다일 수 없다. 우리가 몸뚱이를 쓰고 있는 이상. 그런 순간은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그 순간에 하염없이 머무르려고 하는 순간, 그렇게 작정하면 그 순간 오히려 공부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후회해야 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물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피스토의 이 말은 제가 늘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말씀드릴까요? 벌써 이 교양을 장식품으로 장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삶의 기술이야. 거의 이 철학은, 젊은 남자분 딱 한 분 계시는데, 철학은 이게 거의 격투기야, 격투기. 복싱 기술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잘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생존할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살 길을 찾고 방향을 잡아요. 어떤 동물이나 그래. 그런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야만, 그걸 돌아볼 줄 알아야 더 훌륭한 선수가 된다고. 복싱 선수들이 혼자 그거 하기 힘드니까 세컨이 늘 있는 거 아니야. 야, 저 새끼 자꾸 오른쪽으로 돈다. 저 새끼 오른쪽으로 돌 때 바디, 응?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처럼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인간의 수준을 벗어나서 신이 되겠다고 철학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공부 좀 했다고 까불면 안 되는 겁니다. 메피스토가 잘 지적했어요. 그 학생이 만약에 파우스트 선생한테 내가 철학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다 배워갖고 내가 보통 사람보다 이렇게 높은 수준이 돼야지, 심지어 내가 도인이 돼야지, 도를 깨달아야지,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절대로 도를 깨지 못합니다. 이건 불가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획한 세 번의 강의 전체의 제목을 공지하지 못했지만 방금 생각해서 이제 공지합니다. 3번 강의, 오늘이 첫 번째고요.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자기의식의 성취와 위태로움,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 대칭적인 상호인정, 세 번째는 우리인이나 나인우리, 이렇게 3개의 제목이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3번을 다 세트로 묶어갖고 전체 제목을 방금 정했어요. 근대적인 나를 위한 변론. 문자를 좋아하니까 제가 아는 문자는 독일어가 제일 잘하니까 휘어다 쓰면 돼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영어로 하면 for the modern self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류를 따지면 두 겹으로 시류에 역행하는 제목입니다. 예? 지금 근데 이거 인기 없잖아요. 이거 인기 없잖아요. 지금 나를 위해서 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앞으로 더 얘기해야 되겠지만, 개인 맞아요, 개인. 기본적으로 개인. 저는 근대적인 개인을 위한 변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도발적인 제목이지만 저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제목을, 전체 제목으로 잡았고, 이 제목에 어울리는 저의 말을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읽으면 이 3회 전체에 대한 예고문의 3번째 강의에 대한 예고에서 뒷부분입니다. 강사는 집단보다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해겔의 정신은 무슨 유령처럼 개인과 동떨어져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개인을 얕잡아보지 마라. 개인이 뭔지 너네 알기나 하냐? 도종환이라는 시인의 그 유명한 무슨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이거에 하면,
개인을 얕잡아 보지 마라. 너희는 한 번 제대로 개인이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전 이런 말 해보고 싶어요.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기의식의 성취와 위태로움을 얘기할 텐데, 제목은 이렇게 잡았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 세 번의 강의에서 제가 다룰 철학자는 헤겔이니까 헤겔은 누구인가? 정신현상학은 어떤 작품인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정신현상학 의식 부분의 개요, 요 내용이 이제 자기의식의 성취와 위태로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오늘 강의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체 강의에서 중요한 얘기고, 헤겔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대답해봐라. 굉장히 역설적인 지금 활동을 제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헤겔이라는 사람의 그 중요 메시지가 헤겔 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요약하려 들지 말라거든요. 요약하려 하지 마라. 진실을 요약하려 하지 마라. 진실은 요약되지 않는다. 삶을 생각해 보세요. 삶이 요약됩니까? 요약된다면 요약될 수도 있어요. 인생이 호흡지간이라는 말도 있어요. 한 번 들이쉬고 내뱉는 그거 한순간과 70평생이 똑같더라. 이런 말도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이 하지만, 그래요. 요약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요약을 원해. 요약해서 한마디로. 시류에 역행하는 제목을 잡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 강연에 필요한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도 썼어요. 그래, 헤겔은 누구인가? 내 한마디로 얘기해 주마. 다름이 함께 있음. 이것은 제 표현입니다. 헤겔에게서 정확히 텍스트에 선 나오잖아요. 다름이 함께 있음. 독일어로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국말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고요. 다름이 함께 있음. 이것이 진실의 구조 혹은 진실의 모습이다.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헤겔은. 다름이 함께 있음, 그리고 거두기를 말하는 철학자다. 이게 저의 한마디의 대답입니다. 헤겔은 누구냐? 1770년에 태어나서 1831년에 죽었으며, 뭐 칸트 철학을 계승했으며, 절대자를 이야기했고, 뭐 변증법을 얘기했으며, 정관학을 얘기했고, 무슨 프로이센의 무슨 국가 철학자로 추앙을 받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런 걸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1770년에 태어나면 어떻고, 예수 시대에 태어나면 어떻고, 6,000년 전쯤 되나요? 몇천 년 전 길가메시 서사시를 읊는 서사시인들이 돌아다니던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다름이 함께 있음을 얘기했다는 이거는 제 표현인데, 다름이 함께 있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그린 거예요. 이거.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잖아요. 태극도. 이 설명이 필요해요. 다름이 함께 있음과 이 태극도를 같이 놓고선 이게 음양의 어우러짐, 뭐 음양의 조화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하죠. 우리나라 태극기에서는 요 점, 요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두 개를 생략을 해놨죠. 근데 이게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에 무슨 굉장히 오래된 그림이에요. 이것도 갑자기 헤겔 얘기하다가 뭐 동양으로 왔네, 뭐 동서양을 융합하고, 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한 지혜,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실은 분명히 있고요. 그거를 물론 우린 절대화하고 고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고, 그거는 거기에 딱지를 동양인이 서양인이 붙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태극도와 헤겔을 뭐 내가 연결하고 뭐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린 다 같이 알고 있다고. 다 같이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잖아요. 제가 일단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상반되는 부분이죠. 음이나 양이라고도 얘기하고, 빛과 어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까마니까 검은 흐름이 굉장히 점점 이 두께가 굵어지는 게 그 흐름이 점점 왕성해지는 걸 표현하거든요. 검은 흐름이 점점 왕성해져서 최고로 왕성해지는 때에 이르면 그 검은 어둠이라고 할까요? 그 어둠의 한 가운데에서 빛이 점처럼 출발됩니다. 빛이. 그리고 그 빛이 다시 쫙 빛의 시간이 오고, 그 빛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순간 어둠이 다시 출발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끝없이 순환해요. 우리는 이런 순환으로 얘기하지만 제 표현으로는 다름이 함께 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사실은 이를테면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있다는 거죠. 태극의 음과 양처럼. 해겔의 말을 이렇게 이해합시다. 괜찮아요. 이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야기를 그냥 이런 그림으로 표현해놓고 야, 이 그림을 보고 상상하거라로 끝내느냐, 아니면 그 이야기를, 그 상황을 얼마나 더 치밀하게 풀어내고 얼마나 더 잘 풀어내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철학사에서 우리가 품어왔던 그 모든 질문들에 잘 적용할 수 있느냐, 그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결을 맛보고자 한다면 태국도 떠올리세요. 저는 그렇게 이제는 권합니다. 이거 가지고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밤은 언제 시작됩니까? 낮이 끝나면 시작된다. 그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대답이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 설명했잖아요. 밝음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에 그때 어둠의 눈이 뜬다. 어둠이 눈을 뜬다고. 그러면 밤은 언제 시작됩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정오에. 낮은 언제 시작됩니까? 자정에. 여름은 언제 시작됩니까? 동지에. 빛을 따지면요. 겨울은 언제 시작됩니까? 하지에. 이쯤 되면 이제 좀 더 지혜로운 사람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빠져나올 줄 알아야 돼요. 빠져나올 줄 알아야 돼. 이거 하나 가지고, 이야, 이거 지혜에 주었구나. 그러는 순간이 제일 위태로운 겁니다. 항상. 빠져나올 줄 알아야 돼. 권투를 따지면, 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회수야. 상대가 맞았든 안 맞았든 중요하지 않아. 권투를 배우면 무조건 제일 잘해야, 무조건 돌아와야 돼. 주먹을 빼고 돌아와야 돼. 뭘 해든지 이걸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거를 잊지 마세요. 분명 그 말에도 굉장히 큰 지혜가 담긴 것이 맞지만, 제가 지금 겨울은 언제 시작됩니까? 하지에. 대단한 지혜가 담긴, 그러니까 가장 빛이 강한 그 순간에 거기서 함께 있는 그 어둠을 보는,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에 거기 함께 있는 밝음을 보는 그런 눈, 대단한 눈이죠. 사실은 그게 지혜의 눈일 텐데,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구나,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부터 내가 학을 타고 날아다니리라. 이렇게 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또 공부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주목을 회수하시고요. 다름이 함께 있음, 이런 걸 얘기해주는 철학자입니다. 그럼 거두기는 뭐냐? 거두기 요거는요, 먼 훗날 제가 시인으로서도 역사에 남고 싶고, 호랭이는 죽어서 저는 호랭이를 가죽도 남기고 이름도 남기고 싶은데요. 자손도 많이 남기고 싶고요. 근데 아우페는 이게 지양,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단어예요. 아우페는. 혹시 해겔 철학의 얘기를 해겔 철학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들어본 분들은 이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지양. 예? 지양해야 된다. 우리가 또 일상어에서도 좀 써요. 일상어에서 지양한다라는 말 쓸 때 무슨 뜻을 써요? 삼가라 뭐 이런 뜻을 쓰잖아. 그죠? 야, 너 그렇게 좀 싸우고 그러는 건 좀 지양하고, 우리가 좀 좋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요새 사람들 별로 안 쓰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80년대나 뭐 이때는 하여튼 좀 지식이쯤 되면 전부 다 이제 변증법적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느니, 지양하자느니, 이런 말들을 좀 먹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은 조금씩 쓰곤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안 모르면서. 아우페벤이라는 말이 해겔 철학에서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 보면 다름이 함께 있음과 이게 왜 연결이 되는지 그걸 조금만 감잡으시면 좋겠어요. 거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해겔은 정확히 설명해요. 부정하기인 동시에 보존하기다. 그러니까 지향하기라는 건 뭐냐면 부정하기인 동시에 보존하기다. 부정하기에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표현은 뭐겠어요? 없애기야. 그럼 없애기인 동시에 보존하기다. 말이 안 되잖아. 뭐야 이게? 없애면서 어떻게 또 보존을 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이네. 아웃프레벤 어려운 말이야. 그래갖고 아마가 아니라 일본 사람 한 사람은 아닐 테고, 일본 사람들이 지양 있지도 않은 이 지양은 한자 잘 몰라요. 그칠지자에다가 그칠지자는 안 해. 요거하고 양자는 뭐 휘날릴 양자인가 봐요. 이걸 거예요. 뭐 이건가? 이건 뭐 하여튼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거두다라는 한국말을 보세요. 거두다. 거두다라는 말에 왜 없앤다는 말과 보존한다는 말이 그대로 있는지 농사 지어본 놈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거 곡식을 거둔다고 할 때 그 곡식을 거둔다는 행위가 뭔지를 보라고요. 논에서 이제 다 익어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뭐 어차피 겨울 돼서 죽을 그 벼들을 없애는 거 아니야. 응?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벼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알고 내년 봄에 다시 피어나야 할 그 씨앗들을 잘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다 할 때의 그 거두기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여기 표현에 여기 더 설명 안 했구나. 또 우리말에 거두다에서 쓰는 표현들 봐봐요. 내가 내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걸 거둔다 그러죠. 식솔들을 거둔다고 해. 그럴 땐 잘 보살핀다는 뜻이야. 그죠? 그런데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거두는 건 뭐 철회해달라는 거 아니야? 부정해달라고. 그런 거두다는 말은 지금도 써요. 무슨 법령을 거둔다고. 거둬들인다 뭐 이렇게까지 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다 알아들어. 거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럴 때 거둔다는 부정하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용례들이 독일어 아우프헤벤 용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그 독일어를 봤으면 독일어 사전 전체에서 이거는 헤겔 철학과 관계없이 아우프헤벤이라는 단어는 거두다로 번역했어야 오라. 근데 뭘 어려운 무슨 어마어마한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하긴 뭐 이거하고 직결되는 건데 왜냐면 이게 걷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걷어지면 한편으로는 이제 독립적으로 직골로 있지는 못하니까 뭐 당한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잘 된 거야. 잘 보살핌을 받게 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군가를 거뒀으면은 그 거둬진 놈과 나는 다름이 함께 있음이라는 구조보다 그대로 같이 있게 된다고 해요. 거두다라는 행동에 제가 거두다라는 것에 하나를 더 해볼까요? 조상의 뜻을 거둔다는 생각 해봤어요? 혹은 내 스승이 만들어 놓은 업적을 내가 거둬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거예요. 스승의 업적은 그거는 무슨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내가 이 책을 썼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제자가 있어. 난 제자 같은 거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야.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에게는 나는 스승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다만 하고 있고 싶어. 하고. 모두에 하고 있고 싶어요. 저는 단 한 명의 선생이 있어요. 나에게. 단 한 명의 선생. 아리스토텔레스 선생. 그 외에는 없어. 헤겔? 형으로 생각. 형, 나. 아유, 왜 웃으세요? 저 69년생이고 헤겔은 70년생인데 200년 앞서서 70년생. 그래서 뭐 사실 나보다 한 살 아래인데 형으로 모셔. 형인데 칸트는 할아버지. 칸트 정도 되면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하고, 플라톤은 큰 형님. 선생은 딱 한 명.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딱 한 명. 선생님, 그 아웃헤벤을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해결해. 서블레이트인가? 아마 이걸 거예요. 서블레이트인가? 뭐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동영상에 나오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납시다. 이거 동영상으로 다 찍어놓으면은 오류가 막 나온다는 걸 난 다 알아. 하지만 오케이, 좋아, 받아들이겠어요.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자. 자연과학자도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돼. 자기들이 왜 데이터 하면서 막 뻑으로 주고 틀린 실험들 왜 공표 안 해? 다 해야 돼요. 깨끗한,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서블레이트로 하든지 뭐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다른 시도도 있었을 테고.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독일어에서 이 아우프헤벤을 얘기하면서 헤겔이 그러니까 아우프헤벤이라는 늘 쓰는 독일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데 그리고 그 언어에는 원래 그렇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명령을 거두다 할 때는 부정하다는 뜻이고 곡식을 거두다 할 때는 잘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을 원래 독일 애들이 갖고 있어. 우리만의 거두다하고 똑같아. 근데 그런 단어를 자기 독일어는 가지고 있다는 걸 어마어마하게 자랑해요. 헤겔이. 으아, 우리 독일에 이런 게 있다. 없어. 정말로 없어. 라틴 계열의 프랑스어, 영어에 없어. 일본어에도 없어. 일본어에, 난 일본어 모르지만 일본어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에 있는 걸? 뭐 이런 걸 갖다 말도 안 되는 지향하다를 갖고 뭐 쓸고 애를 써. 있는 걸 거두다. 스승이 뭘 해놓으셨으면 우리가 그걸 잘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잘 거둬야지. 그게 스승의 뜻을 잇는 거야. 스승의 뜻을 잇는 걸 거두는 건데, 그거는 스승이 말씀해 주는 걸 그대로 계속 받아 적고 게 스승의 뜻을 잇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짓밟아갖고. 가차없이 짓밟아가지고, 내 걸음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다시, 사실은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들은 늘 그런 관계였잖아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 칸트와 헤겔의 관계. 헤겔 책을 보면 칸트를 어마어마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제일 많아. 칸트를 제일 많이 비판해. 그러나 조금 더 해안을 가지고 한밤중에 낮이 시작된다는 것을 볼 만큼의 수준이 된 사람이 헤겔 철학을 보면 칸트하고 별로 다른 얘기한 게 아니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저도 플라톤의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플라톤이 해놓은 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엄청 더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는 거죠. 제 경우에는 칸트와 헤겔의 경우에서 더더욱 그래요. 그게 거두는 겁니다. 그게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는 신주단수처럼 이렇게 모셔놓고서는 그거는 방치지, 방치. 못할 짓을 하는 거야, 스승에게. 왜? 죽은 스승은 여기 시체를 거두다. 시체를 거둔다는 말을 하죠. 시신을 거두다. 독일에서 아우프헤벤 그 시신에다 써요. 시신에다 써. 시신도 거둬야 돼.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미라고 만들어갖고 어디다 해놓나? 아니야. 어차피 죽어. 그거 썩어 없어져.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데 그걸 예를 갖춰서 보내드려. 그걸 보내드림으로써 또 우리 가슴 속에 묻는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간직해서 우리가 다시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장 참혹하게 짓밟아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되살려드리고 그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사제관계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가 느끼기에는 언젠가부터 우리 문화에서는 드물어진 이상해졌어.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선비들만 해도 뭐 저 잘 모릅니다만 퇴계와 기고봉이 30살 이상 차이가 나 거의 30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논쟁을 하는데 조금도 무슨 뭐 선생님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앞으로 여기 지금도 막 반말하고 있지만 김상봉 하면서 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김상봉 나보다 한 13살 14살 많은 것 같은데 그 뭐 김상봉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러면 그러면 나보다 아까 얘기한 우리 해겔 형은 어떻게 해? 199살 많은데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은 어떻게 될 거야? 적어도 학문을 논함에 있어서는 다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테오레인의 그 수준, 신적인 수준, 마치 이 세상을 벗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활동이 학문이라면 그 학문을 할 때는 하찮은 나이다는 정말 가장 하찮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이뿐만이 아니라 다름이 함께 있음이 진실이라면 아무리 싸워도 우리가 얼굴 붉힐 일이 아니야. 왜? 그럼으로써 우리는 지금 진실을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우리의 의견이 오히려 딱 일치할 때 우리가 오히려 위태로운 걸 알아야 돼. 아니다. 다름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다름이 없네. 다름이 어디 있는 거지? 어디 가서 누구라도 데려와야 돼. 오히려 우리가 이 다름이 함께 있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실이라고
이미 이 태극도도 2000년 이상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거의 기원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림에서 이거 자꾸 조화라고만 얘기하는데, 물론 밤과 낮의 운동도 좋아요. 좋아해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좋아한데, 그러나 밤 하나만을 진실로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밤에 한 벽판에서 낮이 시작되는 게 얼마나 싫겠어.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것이 영구불변의 진실이라고 믿는 스승께서는 그 책을 가장 잘 이해한 수제자가 딴소리를, 정반대의 소리를 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이런 뭐 어쩌고 하겠지만, 바로 그 제자가 진실을 살리는 사람이지. 이 스승님을 진짜로 살려주는 사람은 그 제자란 말이에요. 그게 다름이 함께 있으니고 거두다라는 관계랍니다. 거두는 건 한편으로는 잔혹해. 우리 그런 말, 옛날 사극이 자꾸 생각나는데, 내 목숨을 거두러 왔다. 딱 그러잖아. 자객이 딱 와갖고 내 목숨을 거두러 왔다. 그럴 때 거두다는 가장 극단적인 의미에서의 부정학이지. 그런데 반대로 내가 식소를 거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아주 내가 걔들을 잘 보살핀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네 목숨을 없애러 왔다 보다도 네 목숨을 거두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자객은 매우 멋있는 자객이에요. 예? 너 이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네 목숨 귀하다. 다음 생에서 다시 잘 태어나거라. 내가 네 목숨을 거둬주마. 그리고선 뭐 쳐가지고 뭐 시신도 잘 수습을 해주고, 심지어 이것은 상상입니다만, 자꾸 호전적인 얘기를 하나. 진정한 무사는 자기가 뵌 상대를 자기 가슴에 묻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둔다고. 어떻게 보면 학문하는 입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그걸 배척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는 진정한 의미의 학문적 비판이 아니에요. 비판은 그 사람을 정말로 소화해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비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살린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해내는 사람이 진짜 비판인 거죠. 나를 누가 그렇게 비판해주면 고맙지. 그냥 목을 이렇게 쭉 내는데 비판해줘.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 안에 조금씩 더 자리 잡을 때, 우리 문화 안에서도 토론이라는 게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서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우리가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가 더 훌륭하게 진실을 실천하는 거다. 진실은 어디에 이미 완성되어 있고 우리가 그 받아 적거나 이렇게 가서 사진 찍어 오거나 몰래 가서 나만 보고 쳐다보고 오거나 하면 되는 그런 게 진실이 아니고요. 진실은 실천해야 돼요. 실천. 네? 실천해야 될 일이야. 일. 진실. 더 나아가 인류 역사의 많은 현자라고 할까요? 많은 중요한 스승들은 진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모두 다 진실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진실이 그렇게 낮은 수준에서 얘기할 때 아름답진 않아요. 태극도 이거 아름다워요? 내가 아까 막 칼을 두고 배에서 뭐 가슴에 묻어버리고 막 부처, 인류가 사랑하는 부처, 여기도 하나 적어놨는데, 부처가 뭐라 그랬어요? 삶은 고해라고 그랬지. 고통의 바다라고. 그게 진실이라고. 이거 지긋지긋한 괴로움일 수 있어요. 네? 사랑과 증오로다가 바꿔서 얘기할까? 연애를 해. 사랑이 극도로 커지는 그 순간에 그 안에서 증오가 태어나서 다시 증오의 시간이 돌아와. 증오가 극에 달하는 순간에 다시 또 뭐 연민인지 뭐가든지 간에 또 사랑의 시간이 돌아오고, 사랑과 증오가 계속 뒤섞여.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결코 아름답지 않죠. 진실은 일면적이지 않아요. 네, 거기까지만 갑시다. 고해 맞아요. 그러면 그 고해를 건널 때
열반에 든다든지 해탈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더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잘 아는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관조를 하고 테오레인을 하고 혹은 통찰을 한다고 할 때 그게 뭔지는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무튼 긴 얘기를 했어요. 해겔은 누구인가? 다름이 함께 있음과 거두기를 말하는 철학자다. 네? 그래서 해겔은 그 무엇 하나도 버리지 않아.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아. 다 거둔다니까. 이거 참 말장난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맞아요. 하나도 버리지 않아. 하나도 배제하지 않아. 해겔의 그 유명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무한과 유한을 우리가 나눌 때 유한이 아닌 것이 무한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도 유한을 이렇게 배제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 유한한 놈? 아, 니네는 아니야, 임마. 니네는 틀렸어. 나는 무한이야. 나는 무한. 이렇게 딱 내가 이렇게 진영을 갈라갖고 나는 무한이야. 임마. 까불지 마. 이렇게 한다고 쳐봐. 이러면 서로 맞서버리잖아. 그러면은 저거는 아니고 나만 이렇게 무한이야 하면서 내 영역을 잘 지킨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그런 이유로 난 유한해져 버렸네. 그렇잖아요? 무한은 원래 무한은 그래서는 안 되지. 내 영역을 이렇게 벽을 쌓고 들어오지 마. 여기가 나야. 나 무한이야. 이렇게 딱 하면 바깥은 다 내가 잃었잖아. 바깥은 다 잃었어. 그럼 그게 무슨 무한이냐고. 그걸 나쁜 무한. 해결이 얘기하는 나쁜 무한. 그러니까 무한은 유한을 배제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야 돼. 걷어야 돼. 무한은 자기 안에 유한을 품고 있어야 돼요. 조금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무한은 유한이 아닌 놈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바로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상한 무한, 실은 유한에 불과한 이상한 나쁜 무한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얘기했죠. 도를 틀려고 애를 쓰면 절대로 도를 못 깨친다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가 그런 거야. 응? 이 어리석음을 배제한 어떤 도에 있고 나는 지금 약간 어리석은데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고 내가 어리석음을 좀 벗어날 것 같아. 좀 있으면 이제 완전히 싹 벗어났고 내 도에 딱 올라가야지. 그게 도일 수가 없는 거지. 그건 나쁜 도야. 이 어리석음을 거둬야 돼. 그게 무슨 뜻인지는 해결 공부도 하시지만 삶에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거 잘하시면은 여러분들 다 아무튼 우리는 다 철학자. 그건 맞아요. 그거 안 해도 다 철학자예요.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까? 내일 아침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가야 내가 돈이 생길까? 그거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방향 잡고 살 길 찾는 거 그거 이상의 행위는 난 없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형 해겔, 우리 할아버지 칸트 더 훌륭한 거 한 거 없어요. 그거 한 거야. 이 정도면 해겔은 누구인가요? 설명. 너무 오래된다. 정신현상은 어떤 작품인가? 자, 정신현상은 어떤 작품인가? 이것도 여러 가지 사실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1807년 초에 출판됐고요. 그러니까 주로 쓰인 건 1806년. 1806년에 예나라는 독일 중부에 있는 작은 도시지만 당시에는 학문의 중심지였어. 이미 학문의 중심지였던 시절을 한 4-5년 지나서 거의 다들 떠나고 해겔이라는 당시에는 교수도 아니고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숙집 주인 아줌마하고 어떻게 얽히는 바람에 사생아도 하나 낳고 복잡해. 아주 그냥 앞날이 복잡하던 시절에 정신은 없지 않아요. 하여튼 자기의 현실은 꿀꿀한데 그 현실과 상관없이 열심히 썼던 그때 1806년 예나에서 나폴레옹 군대가 프로이센 군대하고 대전투를 벌였고 프로이센 군이 대패를 해요. 말도 못하게 졌어. 그 다음에는 거기서 베를린까지는 그냥 무혈입성. 프로이센이 그 전투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를 해겔은 최소한 포성은 많이 들었죠. 뿐만 아니라 대피를 했었고 대피했다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다 약탈됐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상 원고가 그냥 종장이 그냥 여기저기 나비고 물론 그 프랑스 무식하다고 그러면 안 되나요?
프랑스 군인들이 무슨 그 원고를 죽일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은숟가락, 금숟가락 뭐 이런 거 그런 거 찾느라고 다 뒤졌겠죠. 그래도 그 원고가 그대로 있었던데 그걸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완성한 책입니다. 정신현상 그런 책인데 이런 얘기는 뭐 재미있지만 철학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줄이고 그래도 한 가지만 하면 그 1806년 전투를 프로이센 군 측에서 참여했던 젊은 장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교가 그 전투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 현대전은 달라졌다. 그 장교의 이름이 클라우제비츠. 알아요? 군대에서 장교하신 분들은 알지. 전쟁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클라우제비츠가 그 전투에 참가했던 젊은 프로이센 장교였어요. 저는 장교 같은 건 안 하고 방위를 했는데 방위를 하면서 장교의 숙제를 대신해 주느라고 전적을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나중에 해결에 관한 평전을 번역하면서 거기서 클라우제비츠를 다시 만났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정신연상은 어떤 작품이냐?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 한마디를 해드립니다. 장하고 딱한 인물들이 펼치는 절망의 연속극. 으아 이거 재밌어요. 읽기 어렵다는 건 내 인정. 읽기 어려운 건 인정하지만 철학책 중에 이렇게 재미있는 철학책은 거의 없다. 없다고까지는 못하겠고 거의 없다. 문학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를 따지면은 뭐 플라톤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고 그건 더 재밌으니까 아주 재밌고 뭐 아주 대사 하나하나가 찰지니까 그리고 그거는 완전히 극으로 써 있으니까 그건 플라톤 제일 재밌고 이거는 무슨 뭐 인물들이 나오니까 그 인물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렇게 무슨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 꼴이 내 꼴이네. 그러니까 이 정신현상 읽다 보면 이 꼴이 내 꼴이네. 아이고 또 나왔네. 아유 옛날에 그놈이 이 꼴이었구만. 그런 걸 계속 보게 돼요. 그렇게 봐야만 돼.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인물들이라고 제가 표현한 걸 정확한 해결의 용어는 의식의 모습들이라고 써 있어요. 베부스자인스게슈탈트. 의식 형태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각각의 의식 형태를 정의하는 특징은 뭐냐면 진실주장이야. 진실주장. X가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그런 인물들이 주르륵 계속 나와요.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1장에 나오는 인물이 감각적 확신. 이거 인물의 이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 인물이 하는 활동이죠. 혹은 이 인물이 움켜진 진실이야. 감각적.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감각적 확신, 이것이 진실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감각적 확신이라고 했지만 감각적 확실성이라고 해도 돼요. 이제 영어에서도 그렇지. certainty, 독일에서 마찬가지. Gewissheit가 확실함이기도 하고 그럼 확실하다는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일단 예를 들기 위해서 좀 뒤에 더 얘기했지만 이런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말로 뭐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그거 틀렸다. 말을 들이대는 순간에 오로지 오감으로만 느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오감을 폭격하고 있는 이 모든 감각 인상들을 어떻게 말로 옮기겠어요? 못 옮기잖아. 그리고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지금 매 순간 나의 모든 감각기관을 관통하고 있는 이 센스 데이터라고 할까요? 그리고 좋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센스 데이터가 이것만이 진실이다. 휴움 비슷하죠? 그래요. 맞아요. 휴움 비슷한 그런 인물이 맨 처음에 등장해요. 1번 타자로. 그 다음에 2번 타자, 3번 타자 쭉쭉쭉. 몇 명이 등장하는지는 다 세봐야 돼. 굉장히 많아. 그 모든 인물들이 다 장하고 딱해. 왜 장하냐면 다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 아까 이렇게 지워버렸지만 모든 이론은 회색이야. 저 푸른 창밖에 저 창밖에 저 푸른 생명나무를 보거라 이놈아. 일리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인물이지. 무슨 말을 들이대고 일반화를 하고 뭐 이론을 하고 뭔 책을 쓰고, 야, 허연 종이에 까만 글씨네. 이게 뭐냐? 집어치워. 가만히 앉아갖고 무건수행이나 해라. 사실 우리도 무건수행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실은 언어 바깥에 있다 라는 믿음은 상식적으로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감각적 확신하고 비슷한 인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감각적 확신은 대단한 이 어마어마한 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일지도 있어요. 분리문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딱하냐고. 딱하다는 점은 잘 우리 얘기 안 해. 이런 사람들 멋있다는 얘기만 하지. 딱한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근데 딱한 것도 알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기꾼들이 이런 스타일을 쓰는 거 모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뭐 이런 얘기. 이거 모든 사기꾼이 하는 거거든. 설령 감각적 확신이 정말로 감각적으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만이 정말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말로 표현해야만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게 해결이 주는 메시지고,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놈들은 최소한 옥석이 구별이 안 돼. 벽을 보고 9년 동안 달마 도반께서, 조사라고 불러야 되겠지만 저는 스승은 딱 한 분밖에 없으니까 조사 아니고 도반, 달마 도반이 동굴 석굴인지 토굴인지 벽을 보고 앉아서 9년 동안 앉아있었다는데, 앉아가지고 뭘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거 어떻게 아냐고. 감각적 확신으로 끝낸다면. 최소한 그래서 대한민국 선에서는 최소한 선문답이라도 하잖아요. 응? 선문답이라도 한다. 어떤 식으로든 언어를 갖다 댄다고요. 딱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감각적 확신. 왜 딱한지는 오늘 다 얘기해야 되지 정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절망의 연속극이야. 전부 장하고 딱해. 그 딱함 때문에 절망에 도달해.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진실을 움켜쥐는 거지. 진실은 X가 진실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그건데 다 그걸 못 해낼 것 같지 않아요? 진실이 누구 손에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절망이라, 이 절망은 해겔이 직접 쓰는 표현이에요. Verzweiflung. 이 길은 절망의 길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정신현상하고 정신 센 거 나와야 되는데 뭐지 이거? 그러면 절망의 길이라고? 이 중간이나 그렇겠지. 맨 끝에 가면은 이제 절망이 아니라 대오각성한 등신불이 되신 무슨 비로자나분께서 이렇게 나타나시지 이렇게 요 수인 이거 아세요? 모르시나? 비로자나분 수인 손 모양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나? 네,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하여튼 진실을 깨닫는 순간에 부처를 형성하는 건가? 아무튼 무오류의 신앙을 우리 버리기로 하고요. 오류가 있다면 전문가들께서 잘 수정해 주세요. 그런 게 나타나나? 안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망의 연속극 맨 끝에 이 절망의 연속극의 맨 끝에 제목이 절대적인 삶이야. 그러면 절대적인 삶, 와 드디어 나왔다. 전부 다 장하고 딱한 놈들이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안 딱한 놈이 정말 장하신 위대한, 전부 다 무릎 꿇어라. 그 앞에 우리 전부 다 무릎 꿇어라. 야 절대적인 암께서 오셨다. 그런 암이 나오는가 보다. 거기 읽어보면 뭐 나오는지 알아요? 그냥 요약 나와. 요약. 이 인물은 이렇게 쓰러졌었고 저 인물은 저렇게 쓰러졌었고, 그런데 이 인물이 어떻게 쓰러지고 저 인물이 저렇게 쓰러지고 한 건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쓰러질 때의 그 스텝을 봐라. 스텝. 요렇게 하다가 쓰러졌다. 그 발걸음. 그걸 변증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우리가 기대했던 이 등신분께서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줄게요. 다른 예를 또. 이 절망의 연속극이요. 절망의 연속극이고 절망의 연속극만으로 보여줘야 될 최고의 긍정적인 진실을 보여줘, 해결은. 이제껏 다 실패하는 인물들을 넌 보여줬구나. 그래, 형님,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실패하는 인물들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성공하는 인물 보여줘. 그럼 해결은 그러는 거지. 야, 엄마 다 보여줬어. 다 실패했다며. 그래, 다 실패했는데 그들이 다 진실 안에 있어. 그들이 다 진실의 춤을 추었어. 그 스텝을 잘 보란 말이야. 그 스텝이 변증법이고, 그 변증법이란 뭐냐면, 변증법이란 다름이 함께 있음이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네? 이 그림이 표현하는 거. 다름이 함께 있음이 나타난단 말이야. 다름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냥 걔네들이 그렇게 평화롭게 가만히 있겠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낮으로 넘어가고 낮이 밤으로 넘어가고 계속 돌아가고 겨울이 여름으로 넘어가고 여름이 겨울이 넘어가고 삶이 죽음으로 죽음이 삶으로 죽음이 삶으로 사랑이 증오로 증오가 사랑으로 그 움직임 그 자체 그런 식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삶이야. 그러면 절망의 연속 끝에 절망 없는 자가 나타났느냐? 내가 생각하기엔 계속 절망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절망이 그대로 진실인 것을 볼 때 역시 또 주먹을 잘 거둬야 돼요. 그게 지혜에 많이 가까워졌겠지만 역시 거기도 항상 우리는 끝이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해결 시스템에서도 해결은 이 책 전체, 이 강독이 아니라 지우고 정신현상학이라는 책 전체를 자기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이 진입로라고 얘기했어요. 이 책 끝나면 그러면 절대적인 안 나오는데 책을 왜 또 써? 아니 또 쓰세요 이 형은. 왜 쓰냐면 자 이제 예비 작업은 끝났다. 이제 본 작업 그리고서 이제 논리의 학 비센샤프트의 로직이라는 책을 또 씁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별로 다르지 않아. 똑같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 해결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그 무너지는 스텝이걸럼. 제 비유 하나 들어줄게요. 진실이 바람이야, 바람. 네? 바람을 어떻게 보여줄 거야? 바람인데 바람도 보통 바람이 아니라 엄청난 바람이야. 그 어떤 그릇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어떤 그릇에도 담을 수 없는 바람. 태풍,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폭풍이야. 그게 진실이라고. 그릇은 언어라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그 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보여줘야 해? 무너지는 집, 뿔 뽑혀서 날아가는 나무, 깨지는 그릇, 그걸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이상은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가장 정교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확고한 개념들이 다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거기가 끝이에요. 아직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개념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해결의 형을 거둬야 돼. 그러면 해결이 뭐 변주법이 진실이다 그랬으면 변주법이라는 말을 또 우리 묵 부숴줘야지. 왜냐면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니 바람을 어떻게 바보들이야. 유리상자를 들고 와. 유리상자를 딱 이것이 진실이다 하고 보여주는 거야. 그럼 다들 아니잖아요. 바람을 상자 안에 담아왔다 그러면서 자 이것이 진실이다. 벌거벗은 임금님 놀이지. 그야말로. 해결이 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집들이 모든 그릇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확실하게 바람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들어요. 그게 말하는 해결이 얘기하는 그게 부정이 가진. 그러니까 해결은 해결만큼 부정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거, 네거티브한 거, 네거티브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생동하는 긍정적인 놈이라고는 믿음이 최고로 강하잖아요. 이게 저는 태극도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야말로 정말로 생동하는 긍정이다. 그 표현을 저는 지금 바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이기도 해요.
아까 무한이 유한을 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유한은 그러면 유한 속에는 이미 무한이 깃들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부처입니다. 이거는 우리 조선 말기에 선맥을 다시 세웠다고 평가받은 경허라는 도반께서 착한 일 많이 하시게 자네가 부처일세. 예수도 이런 말 비슷한 거 하지, 그죠? 뭐 죽으면서도 하지만 죽으면서도 얘기하지. 내가 가면 이제 뭐 가이스트가 와요. 그래요. 정신이 온다고. 가이스트 성령.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야. 응?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뭐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걸 어떻게 보여주죠? 근데 내 유한한 내가 내 안에 깃든 무한을 어떻게 보여줘? 내가 깨지는 방식으로. 네? 에일리언 속에서 뭐가 부두두두 그걸 적극적으로 잘해내면 도인이고요. 적극적으로 잘해내지는 못하는데 누구나 그렇게 되잖아. 누구나 다 쓰러짐으로써 실은 자기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이 온 생명의 흐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물방울이고 진실의 바다에 있는 물방울 하나라는 걸 누구나 다 드러내고 사망하잖아요. 사망하지 않고 계속 사는 놈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이 좁은 유한한 껍질 안에는 내가 무한한 생명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줘. 그게 그 유한한 자의 죽음이야. 유한한 자의 죽음이지만 생명이라는 거대한 연속체가 조금이라도 무슨 뭐 기스가 나는 게 아니에요. 기스가 나는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잖아요. 한 개체의 죽음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보여줘. 내가 오히려 거꾸로 무한을 걷어품고 있었던 유한이었음을. 이런 종류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얘기하고서 잠깐 쉴게요. 그래서 저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의 긍정적 재해석을, 요거는 뭐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처음 생각했었고 다시 또 얘기하는 건데,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 알죠? 그 비유가 보통은 어떻게 얘기되냐면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지혜가 하나가 딱 있는데 그거를 다 못 찾고 나머지들이 다 어리석은 놈들이 이 소리 저 소리 개소리를 막 해갖고 막 중구난방으로 떠들고 있다. 에이 이런 바보들아 다 비켜라. 정신 똑바로 차린 눈 뜬 사람이 딱 보면은 이거 코끼리 딱 한눈에 보이는구만. 그게 진실이요. 이 바보들아 다 너 천만에. 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바로 그게 전근대 핵심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다 눈 감고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어떤 새끼 하나만 눈을 다 뜨고서는 야 전체를 딱 구워오면서 어떤 놈 하나 야 내가 진실을 가르쳐줄게. 그럴 수 있는 놈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전근대라면, 그런 전근대는 이미 예수 시대에 끝난다니까. 아무리 늦게 잡아도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이 더듬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그 전체를 누구도 한눈에 잡지 못해. 누구도 독점하지 못해요. 우리는 각자 다 귀때기도 만지고 뭐 다리도 만지면서 기둥인데 뭐 꼬랑지도 만지고 이게 뭐 밧줄 같은데 그래. 배를 만져서 이게 벽인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의 한 자락을 다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하는 그 쓰러지는 그 모든 인물들의 그 장함이라고. 장함, 제가 장하다고 표현한 거. 단지 이 사람들이 왜 문제야? 그 중구난방으로 그 떠드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고. 그 사람들이 서로의 자기의 삶을 다 각자 상대화할 수만 있다면, 나도 요만큼을 보고 있고 너도 요만큼을 보고 있다. 우리가 만나서 얘기해보자. 꼭 우리의 뜻이 꼬리 붙잡은 놈하고 뭐 귀때기 귀를 붙잡은 놈하고 꼭 말이 꼭 통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귀를 붙잡은 놈은 영원히 귀를 야 코끼리는 판때기야. 코끼리는 밧줄이요. 이 두 사람이 꼭 합의를 봐야 되는 건 아니야. 다만 그럼에도 두 사람이 우리는 둘 다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했고
우리가 본 이런 상반된 두 요소를 품은 전체로서 어떤 진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서로 믿어주기만 한다면 그게 아름다운 다원주의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잘 못하고 있는, 피를 토하고 싶어 정말 이거 얘기하고 싶을 때는 우리는 아직도 물론 이육사는 훌륭한 시인이지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뭐 나타나시기를 바래. 무슨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어딨어? 딴 학위 없지만 뭐 독일에 가갖고 뭐 박사학위를 따고 뭐 진실을 보냐? 에이 웃기는 소리. 아니 우리 형님이 얘기하시고 우리 형님이 그런 거 없다고 우리 할아버지도 얘기하시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전문가도 계시지만 존재는 여러 의미로 이야기된다. 존재는 여러 의미로 이야기된다. 토데온 맨 레게타이 폴라커스. 존재는 여러 의미로 이야기된다. 코끼리는 밧줄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해. 괜찮아. 그렇게 다 떠들어도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도 돼. 다만 물론 우리 선생님께서는 프로세엔을 하나 붙였어요. 하나를 향한 여러 가지 의미. 그 모두가 하나를 향한 어떤 그 전체로서의 진실을 향한 것들이다. 얘들이 조화라는 말이 너무 좀 싸구려인데 어떤 식으로든 이것들이 다 하나의 진실의 한 부분들이다 라는 믿음은 우리가 그걸 누가 보장해 주냐. 그거는 그게 우리야. 네? 그것만 된다면 그러니까 장문 코끼리 만지기 이거 나 긍정적으로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 이 사람들 다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다 진실을 말하고 있어. 진실이 왜 다 똑같아야 돼? 아니야. 진실이 다. 그리고 그게 옳아요. 그리고 그게 다원주의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원주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상대주의로 빠지고 뭐 방탕해지고 맨 그 소리만 하잖아요. 우리 일사불란 좋아했잖아. 새벽 정도 눈을 울렸고 손톱검사 얘기하고 여기 뭐 비슷한 세대지 여기 아니 손톱검사 하셨죠? 학교에서 다 이런 거 왜 해? 아주 참 치마 검사까지 하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